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정규라고 합니다. 아까 들으니까 IT 쪽 백그라운드가 대부분 없으셔서 제가 급히 좀 슬라이드를 몇 개 바꾸고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IT에 좀 뎁스가 있는 것들은 다 스킵하고 좀 재미있는 요소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그 언론에 또는 커머셜에 엄청나게 이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가 엄청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특히 이제 핵심을 이루는 것들이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뭐 SKT의 누구, KT 기가진이 이러한 기술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음성 인식 기술이죠. 이 음성 인식 기술의 기술적 진보가 특히 이제 SKT 누구 같은 상용화된 가장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술이 바로 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 딥러닝이 또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음성인식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고 마지막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잘 정해놓은 부분이 이 존슨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80년도에 마인즈 브레인 M 프로그램이라는 저서에 이런 식으로 정을 해놨어요. 영어로 정해놨는데 실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은 입출력을 잘 프로그램해 놓고 이것에 기반해서 컴퓨터가 동작하게 하면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그 수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은 아직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정의해 놨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약한 AI 또는 강한 AI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약한 AI는 현재 우리 시대에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인공지능 이것을 약한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지능이 동작하고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메커니즘 이것을 연구하는 게 약한 AI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AI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 그 자체예요.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존재를 강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역사를 한번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전의 페이지와 연동해서 보면은 현재는 약한 AI 시대고 앞으로 우리는 강한 AI 시대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보시면은 이 아마 튜링이라는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알란 튜링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죠. 이분이 1950년도에 Can Machine Think?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제를 가지고 튜링 머신을 만들었어요. 이분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자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하는 행동이나 사고나 대화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한 것인지 기계가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 요걸 보통 튜링 테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택도 없죠. 이 당시 기술만 해도. 그래서 아마 철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이 당시에 알란 튜링이 고안을 해냈고 요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든 게 존 메카스라는 부분입니다. 이 존 메카스는 스탠포드 교수였었는데 1956년에 다트마스 컨퍼런스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AI를 주창을 해요. 뭐 좋은 말로 AI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존 메카시가 1956년에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을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원년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1970년대 80년대를 겪어보신 분들한테는 뭐 퍼지 세탁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인공지능의 한 아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근간이 됐던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마이신. 요것은 의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기계가 처방도 해주고 뭐 진단도 해주고 여러 아주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요것을 깬 게 그 지오프리 힌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딥러닝 이란 메커니즘에 대해서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그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뭐 이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 이론적이나 이런 것부터 전부 90년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브레이크 스루가 가져오는 그 아키텍처를 하나 고안을 해냈어요. 그게 이제 힌턴 교수가 현재 우리 생활을 겪고 있는 딥러닝을 유행하게 하고 사업화하게 되는 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게 요 2006년에 힌턴 교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고 시대를 맞이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알파고가 GPU 237개, CPU 뭐 1300개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달이죠, 불과 지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새로 알파고 제로라고 아마 알고 계신 분 다 아실 텐데 불과 GPU 4개만 가지고 기존에 뭐 300개 있던 거를 겨우 4개만 가지고 그 알파고 당시 알파고 리라고 그래요. 이세돌 구단과 대결에서 이겼던 알파고를 알파고 리라고 하고 올해 커제하고 대결했던 그 알파고를 알파고 마스터라고 그러고 현재 지난달에 발표된 걸 알파고 제로라고 합니다. 그 1년 사이에도 그게 이제 작년에 이세돌 구단이 작년 3월이었고 올해 커제가 올해 5월이었어요.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졌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귤레러티라는데 싱귤레러티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그 구글의 그 기술 CTO이신 그 레이 커즈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싱귤레러티를 추천을 했는데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의 지능이 같게 된 시점 이것을 싱귤레러티라고 해요. 우리말로 엘구지 번역하다 보니까 특이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싱귤레러티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싱귤레러티 과연 언제 올 것인가 해서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아무한테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공학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분들 이게 그 ICML이라는 학회하고 립스라는 국제학회가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단순 참가자도 아니고 이 학회의 논문을 발표한 350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45년 내에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120년 내에 모든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렵죠. 우리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은 컴퓨터가 프로그래밍하는 환경, 컴퓨터가 변호하는 환경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 레이 커즈와일이 이게 아마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이분은 특이점을 2040년 정도로 예측했는데 조금 성급했죠.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볼 때 AI가 우리 생활 또 우리 피부에 점점 더 가까이 와닿고 있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결과로 외과 의사가 2053년이 될 것이다. 소설도 쓸 것이다. 2049년경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예로 2030년 정도 되면 빨래 개는 기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상당히 어렵겠죠. 속옷부터 이불까지 이걸 다 알아서 개줄 수 있는 빨래 개는 기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로도 있습니다. 레고 조립도 가능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계가 만든 기술, 현재 기계지능하고 미래 기계지능 이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잘 아시는 구글 브레인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여기에 제가 유튜브 이미지를 1,000만 장 학습한다고 했는데 3일 학습합니다. 구글의 그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3년 전까지 유튜브에 있는 고양이 얼굴 1,000만 장을 3일 내내 학습을 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컴퓨팅 장비를 동원해서 겨우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 정도 구분을 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알파고 제로가 그 5,000년 동안 유구하게 있었던 인류 역사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둑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전히 방대한 계산 수량을 가지고서 게임도 풀고 퀴즈도 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식학습의 AI 중에는 IBM 왓슨이라는 게 있어요. IBM 왓슨은 최대 현재까지 60만 권의 책을
기계의 메모리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딥QA라고 그러죠. 2011년도에 인간과의 퀴즈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식학습 AI고,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을 모방한 기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기반한 지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또는 뇌 모사형 CPU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굉장히 더딥니다.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그 집적도를 통해서 겨우 개, 고양이, 소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구분해내는 정도의 기술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이미 근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 사람이 구축해놓은 어마어마한 지식, 그게 알파고 리였는데 작년에 이미 그런 지식에 전혀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만 인식하고 이미지만 인식하고 이런 거에 벗어나서 음성하고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게 고양이구나 하는 걸 인식해내는 시대가 아주 가까이 있는 시대에 올 겁니다. 예,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로보쿤이라 해서 2021년도에 도쿄대에 기계가 입학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구글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 딥마인드도 사실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이 현재 작년부터 런칭한 프로젝트인데 기계한테 상식을 가르치게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보시면은 컴퓨터에게 상식을 가르치고 사람처럼 대화하게 하고 심지어는 설명까지 하겠다. 기계가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풀 때 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풀이하는 과정, 그것까지 제시하겠다 하는 게 이 구글의 상식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몇 개 설명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예요. 요 앞에 설명한 그 기술하고 일맥상통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기계가 또 어떻게 의사결정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프로젝트가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한번 딱 보시죠.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개별 이미지별로 무엇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점박이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무슨 일을 있고, 그것이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 하고 IBM하고 MIT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장래에 아마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이 시스템의 큰 특징은 이게 글자 그대로 버추얼 세러피,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심리치료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약 10년 이상의 헬스계의 전문식을 이 기계한테 지능으로 넣어준 것,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자, 현재 인공지능이 몰고 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은 힘의 이동이 과거 에너지 기업, 산업기 기업, 에너지, 금융 이렇게 했던 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탑 기업에 전부 ICT 기업만 들어가 있죠. 잘 아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에너지, 또 힘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들이 어떻게 단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나 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결국은 속도와 다양성의 전쟁인데, 보시면은 원래 그 딥마인드도 원래 구글이 아니었어요. 근데 M&A 했죠, 어느 순간인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인스타그램도 인수하고, 이런 이제 속도와 다양성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 인공지능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 리드할 것이다 하는 게 여기에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650만 불,
이상의 AI 인재 확보에 투자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마존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아마존이 외형상으로는 지능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상의 그 인공지능 역량을 추적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맨파워가.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연봉 수준만 봐도 그 평균 그 엔지니어들의 연봉 수준이 아마존이 18만 불, 약 2억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시니어로 올라갈수록 연봉 수준이 높아지고요. 자, 여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아마존이 벌인 인재대전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인재대전이다. 보시면은 뭐 아마존이 끌고 오기만 하진 않아요. 뭐 내보내기도 하고 끌고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구글이 또 어마어마하게 안 되면 또 뺏어옵니다. 자, 이런 그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게 결국은 사람이다, 인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볼 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한국은 이제 겨우 2만 정도를 하고 있어요. 뭐 삼성, LG, 다 SKT 어마어마하게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AI 원천 기술 개발 확대를 들어서 에트를 비롯해서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포항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년에 300억,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늘 열심히 잘 쫓아갑니다. 퍼스트 무버는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R&D에 1630억 투입하고 요거는 벌써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47% 이상 증가된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첫 번째 꼭지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국내에 웬만한 대학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지 않는 대학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다들 인공지능에 매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이것이 이제 IITP의 인공지능 전략사업단 이렇게 올해 발족을 했고 거기에 박재덕 단장님이라고 선임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또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현재 그 삼성이나 LG전자 자기들의 기술력이 미국과는 한 2.2년 정도 차가나고 있다.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할 것 없이 인공지능 비서, AI 어시스턴트 이런 기술들에 박차를 당하고 있고 역시 뭐 글로벌한 기업들도 M&A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잘 따라갑니다. 저희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애트리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초지능이라는 영역이 있고 이 초지능에서 실제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관련된 시스템들, 드론 관련된 기술들, 자율주행차 관련된 시스템들, 뭐 자연어 치료인당, 그 IBM의 DQA 같은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타일별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혹시 작년에 그 EBS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년에 저희도 이 DQA와 같은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서 아까 IBM 같은 경우에는 60만 건 정도 나왔다 했는데 저희는 이제 16만 건 정도 나왔어요. 16만 건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 기회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장학 퀴즈 같은 거 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 12월에 요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요 두 사람이 2015년인가 6년도에 장학퀴즈 왕중왕 출신입니다. 상반기 왕중왕, 하반기 왕중왕. 이분이 2015년도인가에 수능 만점자예요. 서울대 재학 중이고 이분은 아마 연예인 거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학생인데 보시면은 510대 최저도 없습니다. 이게 510대 350으로 저희가 이겼어요. 퀴즈 대결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내부로 보면은 그보다 훨씬 격차가 큽니다. 사람이 16만 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상당히 선진국과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런 이미지가 딱 좋았을 때 4명의 남자가 빌딩에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런 기술입니다. 이걸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쭉 보고 나서 동영상을 요약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처럼 미디어를 비평하고 드라마를 보고 요약도 해주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올해 업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글로벌 챌린지인데 이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올해 사물 검출 분야에서 세계 2등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저희가 한중일령, 독일어, 러시아, 스페인어, 불어 플러스 아랍어 해서 총 9개국어를 내년 평창에 서비스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어 컴퓨터가 요 공급업체, 기술 공급업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 기술을 시범 서비스도 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올해부터 그 사업 책임자를 하고 있는 과제인데 이런 그 선진국의 사례 보험학에 저희도 정말 중장기 기초연구 과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9년짜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동안 하는 과제인데 정말 인공지능의 베이직한 부분을 우리도 한번 풀어보자 하는 과제를 올해부터 만들었고 있는데 결국 스스로 기계학습하고 스스로 지식을 긁어와서 스스로 지식을 성장하는 자율성장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의 인지 증가, 인지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궁극적인 인지가 뭐냐면 치매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생겼을 때 이렇게 사람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라이프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을 계속 누적시켜나가고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걸 상기시켜주고 결국은 치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의 인지를 개선시켜주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고자 하는 그런 우리도 롱텀 과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뭐 기계학습 문제에 많이 요지가 나왔고 여기에 아까 우리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죠. 뭐 인공지능이 현재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빅데이터가 가능해졌고 범용의 싼 GPU 장치가 만들어졌고 심층 신경망, 그 다음에 고난도 비선 신경망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존재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오픈소스. 보시면은 칼리, 카페, 텐서플로우 쭉 들어가 있죠. 칼리는 존스 홉킨스, 카페는 버클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오픈소스는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갖다가 상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예를 들면은 칼리라는 걸 가지고서 내가 한 2년 동안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세계 넘버 2의 음성식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에 기반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그 대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뭐 칼리 같은 경우는 뒤에 구글이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있어요. 실제로 이 오픈소스를 운영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그런 글로벌 IT 공룡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만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관련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를 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음성인식은 뭐 이제 시장에 또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들어서 뭐 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 2014년부터 딥러닝이 되는데 실제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세계 첨단 기술의 동향을 가장 잘 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트너사의 하이프 사이클인데 2014년, 14년만 해도 음성인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1년 뒤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딥러닝이었습니다. 딥러닝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나타나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주는 그래서 음성인 기술의 R&D를 없애고 사업화적인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이런 게 바로 이 딥러닝의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역사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61년부터 말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컴퓨터를 가지고서 겨우 0부터 영어 얘기입니다. 0부터 9, 10까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었는데 지금 뭐 휴대폰에서 다 되죠.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에서 가능했던 간단한 대화들이 뭐 아마존, 애플 CD 같은 거로 어느 정도는 흉내라도 내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이런 테크니컬 내용도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돈을 벌고 있는 기술이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잘 아시는 AI 비서, 구글
홈, 그 다음에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아마존 에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장이라서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파급효과가 없지만 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장입니다. 차 안에서 AI 비서 기능도 하고 홈 오토메이션 기능도 하고 재반 지식정보 서비스도 다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머니메이킹하는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뭐 누앙스 베이터, 나이스, 제네시스 이런 업체들이 스피치 아날리틱스라는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뭐 국내 시장은 국내 시장은 뭐 애트리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중장기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 LG, SK, 카카오네이버 등에서 음성인지를 내재화시켜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과 음성에 투자한 세계적 기업들은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바이두, 페이스북, 누앙스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요 장표에서 하나 강조드릴 거는 요 위의 기업들은 전부 사업화와 관련된 시장 주도적 업체들이고요. 요 누앙스라는 업체는 오로지 음성인식 솔루션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누앙스라는 업체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는 의료 트랜스cript 시스템에서 매출의 50% 이상 달성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 누앙스라는 업체가 이 모든 기업들의 음성인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적인 그 시장 구조를 바꾼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또는 인재 오픈소스가 더 강력합니다. 사실은 오픈소스만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엔지니어가 1, 2년만 하게 되면 세계 넘버 2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정도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누앙스가 점점 설 자리 없어지고 이런 업체들은 다 모든 음성인식을 내재화해서 사업화도 성공하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과거에는 애트리가 이런 대부분 기업체들의 딕테이션 엔진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SK, TKT 할 것 없이 전부 자기네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오픈소스입니다. 결국은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인즈랩이나 셀바세리아 같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뭐 솔루션을 공급하거나 뭐 소싱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예, 말씀드린 오픈 API 또는 오픈소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칼디라는 오픈소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칼디의 배경에 구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요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들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래서 향후에 음성인식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될 거냐 보시면은 현재 있는 기술, 뭐 콜센터 독점 음성 서비스,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뭐 자동 통역, 외국어 학습, 지능형 로봇 뭐 이런 식의 기술적 파급효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게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음성인식 성능이 현재 사람에 비해서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이 표입니다.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오히려 기계가 사람보다 아주 뭐 0.5하고 0.05 차이는 거의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의 수가 한 5천 단어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차단해서 대략 한 10만 단어 내외, 한 8만 5천 단어의 규모를 가지고서 대화하는 걸 측정해 봤더니 사람보다 잘하더라. 10%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능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좀 테크니컬 내용이 나와서 많이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인식 기술에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화 처리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뭐 시리가 완벽하다 그래도 또 SKT가 완벽하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만 SKT 누구나 애플 시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위한 원천 기술을 이와 같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애트리에서도 딥러닝 자체적인 툴킷을 이와 같이 개발하고 있고 뭐 사업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음성인식 기술 기반으로 해서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해외 뉘앙스 산업체에 비해서도 저희가 성능이 뭐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기 뉘앙스고 하나 저희 애틀인데 뭐 해외 기술에도 굉장히 우수하고 저희가 파인디지털 기업에다가 기술을 냈고 2000년 매출 기여가 소극적으로 잡은 게 300억이고요. 경상 기술료만 뭐 거의 3억 가까이 저희가 받는 정도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역시 현대기아차에 전력 수입을 기존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던 엔진의 수입 대체 또는 원가 절감에 기여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보다 먼저 론칭했어요. 한국어성업체를. 그래서 론칭을 하고 보니까 일주일 뒤에 구글이 한국어성업체를 론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음 카카오하고 론칭을 했고 다음 카카오가 현재는 자체 기술로 내재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생력을 키우는 데도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전 기술들은 이미 기업들이 다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은 아직까지 기업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역량을 기울여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원어민을 대신해서 영어 회화 연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 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내에 이런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솔루션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저희가 뭐 발음 유창성 평가이라든지 문법이나 표현을 구출해줘서 사용자하고 대화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이게 그 딕테이션 기술인데요. 현재 이 기술은 저희가 국내에 약 13개 기관의 기술을 하고 국내외 레퍼런스를 한 40군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딕테이션 기술의 가장 전형적인 사업화 사례인데요. 콜센터 상담원과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 이슈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느 순간에 국민카드로 특정 상품이 지속적으로 몰리더라. 그러면 국민카드에서는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날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합니다. 또 갤럭시 S8이 막 폭발하더라. 그러면은 그 정보를 빠르게 수집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북미에도 1차 론칭을 했고 국내에 이와 같이 다양한 전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 사이트를 론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기술은 KBS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음성인식이 아주 초보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막이 있고 오디오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 정렬내서 나중에 검색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건 아까 했던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번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국가기록원 체크하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도 한번 발표를 간단히 했었는데 기록물 자동 전산 기술을 현재 기록원 측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심플하죠. 그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텍스트 정보를 인식을 해서 추출해서 색인하고 나중에 검색해 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 하는 게 여기에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16년 12월에 우리 국가기록 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요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그 대한뉴스 282호, 대한뉴스 896호, 60년도, 70년도 각각을 대상으로 해서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로 오디오만 듣고 문자를 바꿔주는 그걸 수행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근소한 게 그 우수했었어요. 오늘 63.8, 63.5, 83.5, 81.7 이렇게 근소하게 올렸는데 이것을 결과를 보게 되면은 많이 틀립니다. 보시면은 9월 10일에 민주당 후보에서 여기서 민주당 구파 사실은 현재 잘 안 쓰는 내용들이죠. 어휘적으로 저희가 현재 안 쓰는 어휘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현돈 씨, 공무원 사무처장의 정은주 씨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디오 정보도 열악하고 텍스트도 없고 우리가 안 쓰는 어휘들도 워낙 많고 뭐 2, 3 거의 4, 50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글도 유사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200호에 대해서 60.9% 보시면은 문맥적으로도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요건 좀 오디오 데이터 조금 양호하고 해서 8.9%에서 보시면 많이 안 틀리죠. 그래서 오디오의 시그널 또는 오디오의 품질 요거에 따라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보자 해서 저희가 국가기록원과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국가기록원 보유하고 있는 약 2,000개 이상 음원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음향 모델에 대한 적응학습을 하고 언어 모델에 대한 적응학습을 했었어요. 음향 모델에 대한 적응학습은 뭐냐면 그 당시의 마이크,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당시의 마이크 또는 그 당시에 그 뭐 에코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음향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당시에 쓰이고 있던 텍스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텍스트 적응학습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성능이 혁신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평균 54.7% 나오는 게 현재 85.7% 이렇게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열악한 품질 돼 있는 14%짜리가 뭐 80%, 31%짜리가 뭐 88% 이렇게 올라가는 성능을 얻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결과고 이게 올해 결과인데 물론 이제 서두부이긴 하지만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실제로 85%짜리 음성승이다 이 정도입니다. 거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한 글자 정도 틀립니다. 다행히 서두부에는 거의 틀린 게 없고 아마 85% 정도 되니까 아마 중간쯤에 좀 몇 개 틀린 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올해 성능을 많이 이루었고 구글도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데 구글은 뭐 거의 성능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적으로 굉장히 대비되게 저희 엔진이 성능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음성인식에 대해서 앞으로 뭐 기대한 바가 국민적으로도 많고 산업적으로 많은데 그 분야에 저희가 배터리가 리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